정상 간의 담판으로 문제를 풀어보자는 국회 정상화냐 장기 공전이냐를 가를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책도 조만간 재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2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지난주에 있었던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던 이야기와 연관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 안보실, 정의용 안보실장을 향해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쏠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을 갖췄느냐라고 질문을 많이 했고요. 정의용 안보실장은 그런 능력 없다, 쏠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거짓말 아니냐, 이미 다른 정부 관계자들은 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왜 안보실장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선 국가정보원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현 정부 안보 라인에 있는 두 중요한 인물들은 북한이 ICBM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에서도 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엇갈리는 답변이 나온 건데 과연 어떤 말이 진짜일까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BS 보도국의 국방 전문 기자입니다. 김태훈 기자 나와 있고요.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김대영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우리 연구위원께서는 정의용 안보실장의 답변이 언론에 보도가 됐잖아요. 그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왜 저런 말씀을 하신지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지금 이 임무를 맡고 하시는 분이고, 또한 북핵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에도 역시 이제 국가안보실장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특히 이제 화성 14형이나 15형이 발사됐던 모습이 이미 이제 북한 방송을 통해서 다 공개가 됐고, 그게 또 이동식 발사대에 실려서 발사된 게 보여줬는데 왜 저런 말씀을 이제 와서 하시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 국방부에서는 말이죠. 국방부에서는 정의용 안보실장 답변 나오고 국방부 기자들도 또 질문했을 거 아니에요. 예. 국방부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일단 어제 그 정경두 장관이 국회에서 발언한 것처럼 이 진화에 참 진땀을 흘렸습니다. 저 국방부 당국자들도.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 정의용 실장의 말처럼 이동식 발사대에서 쏠 수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그래서 좀 이 말을 제대로 설명하고 진화하느라 되게 애를 썼습니다. 뭐 해석의 차이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정경두 장관이 정의용 안보실장과 그렇다고 해서 또 같은 답변을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이 이동식 발사는 하긴 한다. 그러면 지지대 같은 걸 이용해서 발사를 한다. 그렇게 좀 정리를 했죠. 그것을 정의용 실장은 텔에서 직접 쏘는 게 아니다. 이동식 발사대에서 직접 쏘는 게 아니다라는 표현인 거고, 이동식 발사대에서 지지대로 미사일을 세운 다음에 쏘는 그거에 대한 이해의 차이다라고 정경두 장관은 어저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태훈 기자가 저렇게 이야기한 저 부분도 네. 이동식 발사 차량으로 실어 오고 발사 차량 옆에 있고 그 옆에 지지대에서 쏘아 올리는 것, 이것도 이동식 발사라고 봅니까? 예, 당연히 이동식 발사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소련이 한 60년대 70년대 개발했던 중장거리 미사일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방식으로 이제 발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거치대도 사실상 차량에 싣고 다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은 저기 이제 화성 14형으로 보이는데, 이 14형 같은 경우에도 거치대와 이 운반 수단을 같이 가지고 다닙니다. 다만 이제 발사를 할 경우에는 거치대를 띄워놓고 차량이 이제 빠지는 식으로 운용을 하는데, 이것 자체가 역시 이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님의 얘기는 조금 어떻게 무기 체계적으로 봤을 때는 관점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동식 발사대가 확실합니다. 예, 그러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이 과연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저희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 시간은 5분. 대통령이 그 정도 동창리 복원할 거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ICBM 도발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렇게 그때 폭스뉴스랑 답변했어요. 근데 제가 그 군 쪽에 물어보니까 이동 발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ICBM 은. 의원님,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이 폐기되면 ICBM은 발사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ICBM 발사는 동창리 이용 안 된답니다. 합참 이야기는 그냥 이동식 발사 기지로 텔로 얼마든지 할 수 지금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ICBM은 텔로 발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럼 군이 답변을 잘못한 거네요? 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누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까? 저 텔이라고 하는 게 이동식 발사대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군에서 누가 그런 얘기했습니까? 정영환 안보실장이 이렇게 반문하지 않습니까?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태훈 기자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어제 국회에 나와서 답변을 했는데 이 정경두 장관의 답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장관님, 그러고 북한이 16년, 17년에 ICBM 텔에서 발사했으니까 고정 발사에서 발사했습니까? 텔로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텔로 옮겨서 텔로 발사한 거죠. 아니 텔로 옮겨가지고 텔로 발사했습니다. 그 고정 발사대를 세워서 한 적도 있고 지지대를 받쳐서 한 적도 텔로 있고 발사했다고 그렇습니다. 국방부도 발표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텔로 발사했는 거 맞죠? 텔로 이동을 시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정식 발사대를 이용해서 발사한 적도 있고 장관님, 텔에 지지대를 텔로 받쳐서 발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텔로 발사한 적이 그러니까 그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상당히 고생을 한 거네요. 예, 나름대로 방어 열심히 했습니다. 방어를 열심히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이동식 발사도 맞다고 한 거죠. 맞다라고 말을 바꾼 셈이 된 건가요? 어떤가요? 그러니까는 아주 구체적으로 맞다라고 네. 말은 안 했고요. 그 사실상 이 텔이 그 이동 차량과 수직 기립 장치와 발사대가 있는 건데 그 이 발사대를 차량에 붙여서 쏘느냐 아니면 떨어뜨려서 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다 이동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동식 발사가 맞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설명을 직접적으로 해버리면 정의용 안보실장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발언을 하게 되는 거니까 저런 식으로 빠져나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문제가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것은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건 어제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답변이 나왔을 때예요.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이동식 발사, 조금 전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이동식 발사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관련한 영상 저희가 지금까지 정의용 안보실장, 정경두 장관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답변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볼 때는 ICBM은 텔로 발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고정식 발사대나 지지대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발사를 했다. 그런 차원에서 답변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정의용 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뭐 누구 말이 맞고 안 맞고 이미 뭐 누구 말이 맞는지는 나온 것 같네요. 예, 이동식 발사 가능하다 이 말이 맞는 건데 그럼 이 엇박자를 우리 지켜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지 심각한 우려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정의용 안보실장의 어떤 뭐 기억의 착오에 의해서 한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 그 대한민국의 안보에 가장 위중한 건 역시 이제 북핵 아니겠습니까? 그 핵과 미사일 관련된 부분인데 뭐 이 세 분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엇박자가 난다라면은 사실 우려할 부분이 없겠지만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외교와 안보 국방을 책임지는 분들이 지금 국회에서 답변이 다 지금 다른 거 아닙니까? 이러면은 일반 생활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겠죠. 도대체 뭐가 맞는 거냐? 지금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이것 때문에 나온 건데. 어떻게 보면은 뭐 문재인 정부가 그야말로 그 2017년까지 정말 위기 상황 관리를 잘하고 했는데
요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이게 국방과 그다음에 이 국정원 그리고 청와대의 이 코디네이션이 제대로 지금 되고 있느냐, 이 용어 그리고 이 발사대에 대한 관점 차이로 이 정도가 난다라면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북핵 그리고 미사일에 대한 인식도 이렇게 저평가되면요,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북미 회담도 향후 있을 텐데 곤란한 상황에 우리가 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낙관론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그런 우려도 나오겠죠. 한미 간의 의견이 다르다라는 부분도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과연 정의용 안보실장이 어떻게 이걸 수습을 하시려는 건지 좀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정의용 안보실장이 자신의 생각을 국민들에게 좀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단순하지만 대단히 기본적인 사안이고, 이 이야기는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우리 정부 책임자들의 판단과 평가가 어느 정도나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한 단면 아닐까 싶어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비핵화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텔은 그 비핵화의 아주 중요한 대상이거든요. 직접 미국을 향해, 일본을 향해, 괌을 향해 쏠 수 있는 화성 12형, 14형, 15형을 쏠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비핵화에 굉장히 큰 대상이고, 그리고 값을 매긴다면 그 비핵화 대상 중에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텔에서 못 쏜다 해버리면은 실제와 다른 이 비핵화 대상의 가치를 확 깎아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정부가 직접 그 비핵화 협상에 나서진 않는다 하지만은 촉진자 역할을 한다고 했으면은 어느 정도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렇다면은 분명한 우리 북한의 비핵화 대상, 그 비핵화 대상의 가치를 매겨야 거기에 따라서 미국이 해야 될 상응 조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텔에 대한 가치를 잘못 평가하고 있다는 건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그림을 텔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저 차량으로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 미사일을 싣고 이제 기입을 한 다음에 밑에 이제 지지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좀 요즘은 이제 예를 들어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 발사대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저런 방식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제 과거에는 지금 저런 방식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보시면 차량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정의용 안보실장 얘기하신 게 굉장히 틀린 거죠. 미사일 싣고 세워놓고 다 했는데 그럼 이거 이동식 발사대로 봐야죠. 그리고 이제 고정식 발사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농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사일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거나 혹은 지상에 그런 사일로 방식을 이용해 쏘는 것을 사실상 고정식 발사대로 봅니다. 가령 시청자분들 이야기 쉽게 만약에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미국이 로켓을 쏘아 올리는 거 있잖아요, 우주로. 그것을 고정식 발사대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지하에 이제 사일로를 묻어가지고 그렇게 고정해서 발사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지금 앞서 그 영상 보셨겠지만은 미사일을 싣고 세우고 다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엉뚱한 식으로 발언을 하는지 그 부분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 우리 국방부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정의용 안보실장의 답변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안보실장은 이동식 발사 차량 거기서 바로 쏘는 게 아니라 옆으로 미사일을 옮겨서 거치대 같은 걸 놓고 지지대 같은 걸 놓고 쏘아 올리는 것, 이것은 아마도 또 텔로 안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느라 진땀을 흘리는 듯한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표현한 적도 있는데, 우리 군 당국의 공식적인 결론은 이동식 발사 북한 그 능력 갖추고 있다, 이겁니까? 갖추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은 그 선제 타격,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서 그 미사일을 요격하는 게 아니라 미사일이 올라오기 발사될 전에 조짐이 보이면 먼저 선제 타격하는 게 킬체인이라는 거였죠. 킬체인을 하기 위해서 정찰 위성을 우리가 도입을 하고,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을 선제 타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무 미사일을 만들고 공대지 타우러스를 사고하는 이유가 그 텔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위성으로 텔이 어디 가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갖고 있는 타격 자산으로 그걸 때리기 위한 준비였거든요. 우리의 타격 목표, 킬체인의 타격 목표는 텔입니다. 제1차 타격 목표는. 그런데 어제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정의용 안보실장 사이에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오고 갔어요. 우리나라의 킬체인, 북한의 미사일 요격 체계, 이런 것들이 과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의용 안보실장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거기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우기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강기정 정무수석이 고성을 지르는 일까지 있었거든요. 네. 그 킬체인 그 효용성이 있는 겁니까? 그 나경원 대표와 정의용 실장관의 그 설전은 킬체인이라고 하는 KAMD 요격망인데 그 과거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그렇죠.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북한이 이전에 뭐 스쿼드를 쏘거나 하는 거는 충분히 우리가 준비를 해왔던 건데 올해 들어가지고 북한이 13번 시험 발사한 새로운 그 미사일 4종 세트를 내놨거든요. 이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낮게 날아요. 상대적으로 50km, 60km 고도에서 날다가 그 북한판 이스칸데르 같은 거는 또 이걸 이렇게 그 파도 치듯이 비행을 하고 그러니까 요격하고 쫓아가고 잡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준비가 돼 있느냐라는 게 나경원 대표의 질문이었을 거고 정의용 실장은 맞출 수 있다, 잡을 수 있다라는 대답인데 근데 상식적으로 그 북한이 새로운 공격 무기를 개발하면 우리는 방어 무기를 갖추고 공격 무기를 개발하면 방어 무기를 갖추고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우리는 공격 무기를 개발을 못하는 거죠. 일단 우리는 예. 선제 공격을 예. 하는 게 아니라 방어 위주의 그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창을 만들면 우리가 방패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패를 만들었는데 북한이 여기에 와서 막힐 창을 만들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새로운 무기들을 많이 개발했는데 그 무기를 막을 수 있는 방어 체제를 우리가 이제 열심히 개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지. 그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방어 체제로 저것들을 다 막을 수 있다. 그건 조금 좀 어려운 미션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남북 정상회담도 여러 차례 열렸고 북미 정상회담도 열렸고 북미 간의 실무 협상도 진행이 되면서 북한의 저런 미사일 발사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나 걱정이 그동안 또 물 아래로 가라앉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북미 실무 협상이 뭔가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이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 이런 도발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자꾸 내비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북한이 SLBM을 곧 다시 발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던데 연구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 뭐 충분히 높다고 할 수 있겠죠. 만약 북미 간의 회담이 뭐 올해 큰 성과를 못 거둔다라면요, 이미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올해 말. 예, 올해 말로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내년이 되면은 뭐 정말 김정은 위원장이 이 판을 뒤집기 위해서 또 굉장히 과격한 그런 또 무력 시위를 할 수도 있고 거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있고 아니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지금 뭐 재시험 발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북한이 화성 14, 15형을 그렇게 많이 쏜 게 아닙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유도 무기 같은 경우, 특히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요, 10발은 쏴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이 얼마만큼 잘 작동이 되는지, 그리고 원하는 만큼의 성능이 나오는지 이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정도 쏴봐야 됩니다. 근데 북한은 그야말로 뭐 한두 발밖에 지금 안 쏴본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내년 같은 경우에 북미 회담 결렬되고 다시 관계가 악화된다 그러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정의용 실장님의 저 발언이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은 북한은 그야말로 먹을 거 안 먹고 죽을 힘을 다해서 개발한 게 저 화성 14, 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 나쁘겠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만든 건데 그리고 이동식 발사에도 만들었고 그야말로 그 세계에 내놓을 수준으로 했는데 이렇게 저평가를 하다니라는 뭐 그런 생각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정의용 안보실장의 국회 답변과 관련해서 보수 야당에서는 정의용 안보실장을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하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우리 국방부 장관이 정말 힘들겠구나. 저런 한심한 안보 청와대 참모들 상대하느라고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까. 우리 합참 의장 비롯해서 장군님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주 금요일 우리는 막 나가는 청와대의 그 진면목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 계속해서 국민들을 기만했습니다. 또 북한이 ICBM 이동식 발사는 하지 못한다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정의용 실장의 그날의 답변을 들으면서 도대체 대한민국 안보실장이냐, 북한 안보실장이냐 하고 묻고 싶었습니다. 이동식 발사 문제는 위증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우영 안보실장 위증한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좀 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그 이후에 반응이 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정우영 안보실장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뭐 안보실 관계자라든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는데요. 그날 그러니까 지난 1일 금요일 청와대 그 운영위의 국감 때 저는 들으면서 그때 그 생각을 한 게 정정하겠구나.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너무나 많이 알려진 팩트였기 때문에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런데 정정을 하지 않고 정정을 해야 될 그 청와대 안보실 1차장 김유근. 예. 김유근 1차장은 사실 합참 차장, 별셋 육군 중장 출신이란 말이에요. 군 전문가 출신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분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북한은 텔로 ICBM을 쏠 수 없다고. 그렇다면은 청와대 안보실에서 다 같은 평가를 하고 있구나, 다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가정보원, 국방부의 판단과 청와대 안보실의 판단이 다르다? 결국 다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르죠. 예. 이거는 좀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니 사실 그게 큰 문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처음에 그냥 정우영 안보실장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말했겠구나라고 싶은데 지금 김태훈 기자 얘기 들어보면 안보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겠구나. 이건 좀 심각한 문제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부처별로 지금 얘기가 다 다른 거 예.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위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앞서도 이제 김태훈 기자님 얘기하셨잖아요. 그 발사대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미사일 제거보다도 오히려 이 발사대 제거가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사일 같은 경우에 발사대가 없으면은 쏠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이게 핵심적인 자산인데 이것에 대한 평가가 청와대 다르고 국방부 다르고 국정원 다르고 이러면 이거 보시는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지금 수습하실 건지 사실 좀 우리 국민 여러분도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답변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을 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태훈 기자가 나왔으니까 어제 국가정보원에서 국회 상대로 국정감사 받으면서 브리핑했던 내용이 있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생, 저희가 북한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 이름이죠. 김평일. 예. 지금 체코 대사인가요? 예, 체코 대사입니다. 근데 다시 북한으로 돌아올 것 같다. 그런데 30여 년 만이죠? 그렇습니다. 아마 88년부터 이 유랑생활이라면 유랑생활일 수 있는 건데 그걸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김정일은 김일성과 그 본처 김정숙 사이에서 예. 났고, 그다음 김일성은 김성의 두 번째 처죠. 그 사이에서 난 김평일이죠. 예. 근데 김평일 사진을 보면 이 김일성하고 대단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이 후계자로 좀 물망에 올랐다가 70년대 74년쯤 되면서 이제 김정일 후계 체제가 굳어지면서 이제 권력 밖으로 밀려났고, 그다음에 그 폴란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 유럽의 사회주의 국가 대사로 돌다가 이제 한 30년 정도 지났죠. 이제 다시 불러들이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30-40년 동안 해외에서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북한 내부에서의 세력은 없을 거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위협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들어와도 그냥 들어오면은 어떻게 포용하는 그런 이미지는 심어줄 수 있으니까 대내적, 대외적 다 그 이미지 향상에는 도움이 될 테고요. 그리고 외국에 그냥 있으면 이제 서방 정보 당국들이 혹시 김평일을 이용해 가지고 김평일로 하여금 어떤 불편한 말을 하게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우려도 있을 테니 이렇게 데려오는 게 아닐까,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탈북하신 분들 사이에서는 뭐 김평일 대사 통해서 뭐 망명 정부의 뭐 수반, 뭐 김평일 대사, 그리고 이제 암살당한 것으로 알려진 장남 김정남,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생 김평일 체코 대사가 거의 40년 만에 북한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이 어제 국회의원들 상대로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왜 돌아오게 되는지, 김정일 위원장이 정말 자신감의 발로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뭐 앞서도 김 총장님 얘기해 주셨지만은 뭐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실 제일 김정은 위원장의 경쟁자라고 한다라면은 뭐 이미 죽은 이제 김정남이었지만, 사실 뭐 김평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은 경쟁자로서 이렇게 언급될 그런 가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귀국시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혹시 다른 마음을 먹고
최근에 그 북한 외교관들이 이렇게 뭐 다른 데로 도망간다거나 이런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하겠다라는 의미도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평일 대사와 김정은 위원장 또 삼촌 조카 사이고 참 북한의 권력 체계가 얼마나 독특한 체계인지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오랜만에 그런 뉴스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